이제 그 기나긴 겨울을 뒤로하고 그 봄 소식을 알리는 경칩이 내일 모레인 오늘 우리나라의 새로운 희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의 최윤석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패널 토론을 해주실 삼성유전체연구소의 박웅양 소장님, 숙명여대의 박종훈 교수님, 스택 인베스트먼트의 박민식 상무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헬스케어 산업 인노베이션 전략은 우리의 삶에 혁신적이라고 할 만큼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칠 미래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에서의 의료가 이제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상시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지금의 헬스케어라는 개념으로 크게 확장하게 된 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의 바이오, 의료기술, ICT, 나노기술 그리고 융합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놈 프로젝트 이후 아시다시피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발병 위험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절제술을 받은 사례와 같이 이제 개인은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이제 단순히 휴대전화기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기록하고 질병을 진단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처방하는 휴대용 의료기기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과 같은 IT 전문 기업은 구글핏 헬스키트라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GE와 IBM과 같은 글로벌 기업도 헬스케어 산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한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상시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사전 진단하는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보건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선정하고 창조경제 이행을 위해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의술을 가진 임상의사, 풍부한 의료 인프라, 높은 ICT 기술력 등에서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소한 국내 시장과 영세 중소기업체, 핵심 기술 및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의료 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서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헬스케어 분야의 파괴적 혁신의 흐름은 우리에게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고 이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발빠르게 대처할 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키스텝 수요 포럼이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토론이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교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바대로 이런 헬스케어 분야에서 그 IT 기술과의 융합이 일어나면서 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때로는 그런 혁신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성과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제목은 이제 헬스 IT 컨버전스로 인한 파괴적 의료 혁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소재들이 유전자 내용도 있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릴 때 보통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잡스가 이제 아이패드를 내어놓을 때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IT 회사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인문학과의 교차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 비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 거의 비슷한 이 형식의 이 팻말인데 저는 원래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입학했던 전공했던 학생이었고요. 생명과를 같이 공부를 해서 의대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IT 기업에 일을 하다가 지금도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컴퓨터공학이랑 생명과학 그리고 의학 같은 거에 융합을 하려고 그런 추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릴 내용도 이제 그런
세 가지 분야에 교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그 어떤 테이크홈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변화들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 그 어떤 피할 수 없는 이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변화들이라는 것이고 어떤 역사의 도도한 흐름과 같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려고 한다거나 우리가 피하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 이런 발표를 뭐 병원에 가서 하기도 하고 뭐 IT 회사에 가서 하기도 하고 뭐 증권가에 가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들으시는 분들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간다고 하면 나중에 나올 뭐 IBM 왓슨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위기감 같은 걸 느끼기도 하시고 다른 어떤 뭐 이런 새로운 상품이나 디바이스 나온다고 하는 것들은 뭐 투자자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규제 얘기 같은 것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도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그 뭐 어떤 정부 기관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어떤 뭐 변화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오려고 있다는 건 이런 것들이 한국은 아직 되게 뭐 이런 산업 분야가 아주 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미국은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떤 그 투자 규모를 가지고 온 데이터인데 작년만 해도 그 4.1 빌리언 달러가 투자가 됐었고요. 그런 투자 규모가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게 이제 이 작년도에 투자가 집행이 됐고요. 이런 것들 보면 이런 뭐 기존의 헬스케어 분야보다는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IT와 융합된 헬스케어 분야들이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한국은 이제 아직 뭐 보여드리겠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도 이런 이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지만은 한 3년 정도가 아주 큰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분야가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저는 이제 작년 혹시 이런 헬스케어, 헬스 IT 분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모니터링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작년도에 아주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최근에 어디 기고 같은 거 할 때에도 뭐 올해 예측 같은 거 할 때 제가 2014년도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떤 그 원년과 같은 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런 그 되게 큰 몇 년 만에 아주 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듯이 이런 헬스케어 분야에도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되게 큰 변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들 중에도 아주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5년 뒤에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삶을 변화시킨 것들이 대부분이 아마 2014년도에 이제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뉴스들을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고 하면 애플은 헬스키트라고 하는 플랫폼을 iOS 8부터는 내놓으면서 아주 많은 헬스케어 디바이스나 앱들을 이렇게 통합을 하고 뒷단에는 병원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데이터, 뭐 디바이스로 헬스 데이터들을 병원까지 연결시켜서 이런 그 맞춤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구글은 구글핏이라는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여기는 병원까지 연결되지 않지만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헬스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 디바이스와 앱들로 믹스 앤 매치해서 얻는 플랫폼입니다. 삼성도 글로벌리 아주 좀 베일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3이라는 플랫폼 내놓으면서 이런 그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달에 애플도 애플 워치라는 그 소위 아이워치라고 루머로 많이 돌던 걸 들여내놨는데 올 3월달, 4월달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헬스케어 기능이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수술방 실제 사진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의료 쪽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글래스의 대표적인 활용 분야가 이제 의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달에도 이제 구글이 또 하나 발표한 것이 이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이 피해서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에 있는 그 체액에서 혈당 수치를 이제 이 non-invasive하게 측정을 non-invasive하고 continuous하게 측정하겠다는 것이 이제 이 스마트 렌즈였는데 노바티스랑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그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인데요. 왓슨이 이제 이런 그 여기 사진이 MD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암센터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의사에게 암 환자를 진료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퀄컴은 한 3년 정도 전에 어떤 대회를 내걸었냐고 하면 우리가 SF 영화 중에 그 스타트rek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그 아주 작은 소형 그 디바이스 같은 게 있는데 그 트라이코더라고 하는 디바이스인데요. 그 어떤 뭐 피부를 스캔을 하면 질병 진단도 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되게 허무맹랑한 기기인데 그럼 기기를 똑같이 구현을 하는 팀에게 10 밀리언 달러, 100억 원인가요? 주겠다고 상금을 내걸었고 3년 전에 이제 한 전 세계 100여 개 팀이 다 달려들었다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한 10개 팀으로 결승팀이 줄었고요. 지금 이제 임상 시험을 샌디에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IBM이나 뭐 이런 구글이나 애플 이런 삼성 같은 기업들이 기존에 IT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이게 헬스케어 기업인지 뭐 의료 기업인지 제약사는 잘 모를 정도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으로 방금 보시는 이 감을 좀 잡으셨겠지만 기존에 했던 의료 분야에서 헬스케어로 간다기보다는 IT 분야에서 이 헬스케어로 가는 쪽의 접근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제 오늘 오신 패널들도 보시면 거의 바이오 쪽에 의대 교수님들이신데 이런 것들 아직 이 국내에는 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좀 나오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보면 국내 기업이 없죠. 삼성이 글로벌에 갔다고 보면.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이 미국을 좋아해서 미국 사례들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한국은 제가 말씀드릴 만한 성공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한국은 아직 없을까? 아니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 어떻게 하면 이런 사례들을 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지금일까 하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IT 같은 것들이 헬스케어 쪽에 많이 이 혁신을 일으키는 것들이 왜 지금일까 하는 것들인데, 이 체스판을 보시면 우화가 떠오르시는 것도 있으실 텐데요. 뭐 옛날에 이제 어떤 그 왕국에서 이 신하가 공을 세워가지고 왕이 상을 주려고 하는데 신하가 요구했던 게 보면 체스판을 주면서 쌀알 한 톨로 시작을 해서 다음 칸 갈 때마다 2배씩 증가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아주 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쌀알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신하는 목이 잘리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말씀드리냐고 하면,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에 위력을 보여드리는 우화인데요. 이런 게 이제 IT 기술도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 법칙 같은 것들이 뭐 CPU의 성능이라든지 메모리 같은 것들도 한 18개월, 2년마다 2배씩 증가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2006년도에 이미 이런 체스판의 절반을 넘어섰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빠른 IT 기술의 발전이 이 헬스케어 분야를 혁신시키는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에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약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런 IT 기술 발전 속도 같은 것들은 97년도에 아주 인류가 가졌던 제일 좋은 컴퓨터가 아스키 레드라고 하는 컴퓨터인데, 이것이 이제 한 9년 뒤에 똑같은 이 성능을 가지는 그 플레이스테이션에 똑같은 성능을 가지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2라고 하는 역시 당시의 슈퍼컴퓨터였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몇 년 뒤에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미 뭐 아이패드 2 같은 것들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슈퍼컴퓨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뭐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뭐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흔히 저희가 그 PGS라고 부르는 개인 유전정보 분석을 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통 인류의 지난 한 50년도 년 정도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 뭐 바이오 분야에서 첫 번째가 왓슨 크릭 DNA 데이터베이스 구조 발견을 꼽고요. 두 번째가 보통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을 꼽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3년도에 보시면 2003년도에 그게 이제 끝났는데요.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고 하면 시간과 한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시퀀싱을 하는 시간과 비용이 아주 크게 줄었다는 것인데, 당시에 이제 13년 정도가 걸렸고 한 명을 분석하는데, 그다음에 17억 불이 들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한 수천 불 정도가 듭니다. 이런 누구나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자기 유전 정보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누구나 이제 자기 스마트폰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고요. 이미 그런 시대가 도달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자기 유전 정보 분석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어디 가서 손을 들어보라고 하셔도, 예를 들면 의사분들한테 가서 제가 말씀드려도 이제 거의 손을 한두 번 드실까 말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은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뭐 수십만 명, 거의 100만 명 정도가 자기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화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변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23andMe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여자분이 만든 회사인데요. 누구냐고 하면 이분이 이제 이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의 와이프, 전 와이프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 DTC, 의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가 택배로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인터넷 쇼핑으로 주문을 하면 키트가 이제 집으로 택배가 오고 이게 침을 뱉어가지고 보내면 6에서 8주 이후에 아주 많은 다양한 종류의 유전 정보를 분석을 해줬던 기업인 거죠. 한국에 이게 의사를 거치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당시에도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도 한 며칠 전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튼 99불 10만 원만 주면 뭐 되게 많은 질병에 대한 위험도라든지 뭐 어떤 약에 대한 민감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줬던 기업이고요.
얘네는 그럼 서비스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런 그 키트 분석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지만 얘네들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그 개인 유전정보 분석 시대의 어떤 빅브라더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얘들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이 아주 많은 그 수의 이 커스터머를 확보하는 게 목표였는데 얘들은 그 1밀리언 커스터머를 확보하는 게 원래 목표였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지금 되게 이 커스터머 증가를 하다가 올해 1월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8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얘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샘플을 받아가지고 어떤 우리가 인류를 위해 연구에 좋은 목적으로 쓰려고 한다. 그래서 네가 침도 좀 주고 어떤 질병 뭐 데이터, 히스토리 데이터나 뭐 약에 대한 민감도 데이터를 좀 주지 않겠냐라고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받은 분들이 거의 지금 80만 명 중에 60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이 데이터를 인풋과 정답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되게 특이한 플랫폼을 가진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데이터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제약사들이나 아니면 NIH 같은 데다가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공동 연구를 하면서 회사는 또 매출을 올리고 있는 되게 특이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면 12개 제약사나 이런 NIH에 같이 연구를 한다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되게 큰 논란이 많았었고 2013년도 11월 달에 FDA로부터 판매 금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분석에 대한 정확도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원래 병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고집을 하는 게 DTC, 의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걸 고집을 했기 때문에 금지를 받게 됐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작년도의 뉴스를 말씀드리면 이 FDA 다시 승인 신청을 했었고 또 이런 규제가 없었던 이런 캐나다나 영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2014년도에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구매 대행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영국 같은 데들 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지난 설 연휴 때 나온 뉴스인데요. 지난 2014년도, 그러니까 13년도 11월 달에 FDA 금지를 받고 작년 14년도 6월 달에 블룸 신드롬이라고 하는 유전 질병이 하나의 유전 질병이 돼가지고 재심사 청구를 했었는데 지난 며칠 전에 2월 우리 설 연휴 때 FDA가 이제 최초로 DTC, 그러니까 의사를 거치지 않고 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큰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FDA는 의료기기에 관해 가지고는 클래스 3개로 나누는데요. 클래스 1, 2, 3로 나누는데 얘들은 클래스 2로 승인을 해서 이 후발주자 그 다음에 오는 분석 기기들은 심사를 면제가 되고 나중에 등록만 하면 되게 이제 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국은 이제 아직 불법인데 최근에 작년에도 이제 유전자 질병 외측성 검사 같은 거 이제 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한국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 왓슨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인공지능 얘기가 되게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앨런 머스크라든지 스티븐 호킹 같은 분들이 인공지능의 어떤 위험성, 인류에 대한 위험성 같은 걸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발전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어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IT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류의 진화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를 삶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의료계에서는 이런 얘기 이미 2012년도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욘드 코슬라라고 하는 썬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요. 이분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 80%의 의사가 미래에는 컴퓨터로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는 얘기가 이제 IBM 왓슨입니다. 왓슨이 이제 어떤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2011년도에 제펄디랑 퀴즈에 나가가지고 인간 챔피언들을 아주 짓밟아 버렸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쇼인데 74연승을 했던 이런 분들, 그다음에 74연승 했던 분을 이겼던 이런 분들을 이제 이기면서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이런 승리를 낚아챘는데요. 근데 문제들이 보면 퀴즈에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인간과 같이 사고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인간 퀴즈는 되게 제한된 공간이긴 하지만 인간보다 컴퓨터가 어떤 의미에서 더 잘 사고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던 그런 약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거의 이 버튼을 누르지를 못하는 정도로 압도적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되게 좀 한편은 재밌기도 한데 한편은 되게 좀 오싹하기도 한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왓슨이 그런 퀴즈에 우승을 한 다음에 진출을 하기로 발표를 했다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
이런 그 암 환자를 진단하겠다는 이제 그런 분야였는데요. MSKCC라고 하는 되게 큰 뉴욕에 있는 암센터에 처음에 들어가서 이 폐암 환자를 진단을 처음에 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이게 적용이 되고요. 아주 많은 뭐 논문들이나 뭐 임상 시험들이나 가이드라인들을 다 학습을 해서 이런 것들을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EMR 같은 데다가 이제 이런 MSKCC가 내려왔던 데모 영상을 보시면 그 EMR의 버튼을 누르면 왓슨이 그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QC 나오듯이 뭐 1번 치료법이 95점이고 2번 치료법이 45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각각 치료법을 내놨던 그 근거들을, 에비던스를 이제 어떤 논문이나 가이드라인들,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것들을 이제 근거로 이제 보여주는 있는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인간 의사가 이거를 보시고 이제 이런 그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13년도 10월 달에는 엠디너슨에 들어가서 이제 백혈병 진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비교했을 때 의사와 이제 또 누가 더 정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흔히 얘기하기로 이제 어떤 단순 데이터 모니터링이나 분석 같은 것들, 흔히 알고리즘화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가 대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중론인 것 같고, 이제 뭐 어떤 창의성이나 기존 연구가 많이 되지 않던 분야들, 데이터가 없는 분야들은 역시 인간의 뭐 이 인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IBM은 왓슨에 되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왓슨에 대한 어떤 그 펀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왓슨을 이용한 앱이나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왓슨을 이용해가지고 개인 건강 조언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그 어떤 그 패스웨이 지노믹스라고 23andMe와 비슷한 유전정보 검사를 하는 그 기업이 있는데, 여기랑 같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 뭐 건강 데이터, 뭐 유전 데이터를 다 이제 혼합해가지고 분석을 왓슨이 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큰 그림을 되게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글 글라스 써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저도 이제 최근에 구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글래스를 보시면 어떤 그 안경 상태로 스크린이 오른쪽 눈 상단에 뜨는 이제 그런 이 디바이스인데, 사진을 찍거나 뭐 통화를 하거나 뭐 지도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크게 받는 비판이 뭐냐고 하면, 다 스마트폰으로 되는 건데 왜 굳이 기익하게 안경을 끼면서 이게 다녀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이 받는 지적이 이 스마트폰으로는 불가능하고 글래스만으로 가능한 앱을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큰 지적이었는데요.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13년도에 베타 테스터를 모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의사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작년에 발표한 구글이 발표한 공식 글래스 파트너사들 중에 대부분이 의료 관련 앱을 만드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앰뷸런스에서 응급 환자가 갈 때 응급 대원이 글래스를 끼고 있으면서 메디컬 히스토리 검색을 하고, 바이탈 같은 것들을 바로 응급실로 보내가지고 응급실에서도 의사가 이거 끼고 있으면서 바이탈 사진을 받아보다가 환자가 도착을 하면 여러 가지 의료 데이터 같은 것들을 EMR 업로드를 할 때에도 이 디스크립션 받아쓰기나 아니면 뭐 영상 녹화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업로드를 하고요. 아니면 의사 간 원격 진료 협진을 요청할 때에도 응급실에서 영상을 그대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 뭐 전문의들한테 이제 뭐 그 의견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실제 미국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직 한국은 많이 적용 안 되고 있지만,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에도 바이탈을 바이탈이나 뭐 CT 스캔 같은 걸 띄워놓고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뭐 의대생들 교육을 할 때에도 집도의 시야를 거의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의대생들 생중계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실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듀크 대학에서 수술하는 것들을 뭐 인도에 있는 의대생들한테 생중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여러 가지 제가 또 보여드리는데, 수술할 때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수술 중에 누구랑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많은 앱들이 스탠포드에 만들었던 그런 앱들인데, 그런 것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의료 종합병원이나 의료계 쪽으로 침투를 하고 있는데, 로다랜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에서 이 피부과 질환 환자가 있을 때 이런 협진을 할 때 이런 글래스를 이용해가지고 전문의랑 같이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발표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부속병원이 베스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응급실에서 QR 코드를 글래스로 찍으면 환자 메디컬 히스토리를 다 이렇게 빨리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UC 얼바인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의대생들이 이 뭐 해부학이나 수술을 배울 때부터 글래스를 끼고 배우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스탠포드 역시 전공의들 교육을 할 때 글래스를 이용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그 오그메닉스라고 하는 스탠포드 MBA 애들이랑 그 과대 애들이 같이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어떤 글래스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걸 하겠냐고 하면,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은 뭔가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사 옆통수나 뒤통수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EMR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게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한 과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글래스로 끼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영상 촬영이나 받아쓰기로 뭔가 EMR 업로드할 수 없을까 하는 것들 애들이 풀려고 하는 문제들이고, 실제 이런 식으로 글래스에 뜨는 화면들의 데이터, 환자들 데이터나 랩 결과 같은 것들을 띄우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앱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의 30개 넘는 병원들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끼지 않았을 때와 꼈을 때를 비교해 봤을 때 그 EMR에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환자와 이야기, 인터랙션 하는 시간이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는,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 모두 이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IoT, 요즘 사물 인터넷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에다가 센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의사분들이, 약사분들 많이 고민을 하는 것이 처방하는 대로 환자들이 약을 잘 먹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큰 뭐 사회적인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 약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걸 복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또 중앙 시스템에 남길 수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것들인데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프로테스 디스헬스라고 하는 이런 기업이 개발을 했었고, FDA 승인도 받았고, 노바티스가 이미 기술 사갔던 그런 이 센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뭐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뭐 무기질로 만들었던 이 소화 가능한 센서인데요. 이걸 약에 달아가지고 먹게 되면 소화가 되면서 유해가 반응해서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고, 패치에 남아가지고 이런 뭐 스마트폰에 기록이 남고, 그런 식의 이제 뭐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핀과 비교해봤을 때 아주 작은 형태의 센서인데요. 여기 이런 스마트폰 남았을 때 하루에 우리가 요때 약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티스는 이미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이제 이미 약을 만들 걸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환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제약회사, 보험사 같은 쪽에서 다 이제 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가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오라클이 원래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임상 시험에 이걸 활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뉴스인데, 원래 임상 시험 환자 관리할 때 오라클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고 하면, 임상 시험에 환자들이 약을 이제 가져가가지고 이 프로토콜들 약을 잘 먹는가를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아시겠지만 임상 시험 할 때에는 예를 들면 한 달치 약을 임상 연구자들이 집에 들려보내가지고 뭐 하루에 3번 드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한 달 뒤에 와서 약을 잘 먹었는지를 환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뭐 환자가 거짓말을 하든 까먹었든 그런 것들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스템 이용을 하면 이제 정말 제약사가 어떤 이 신약 개발을 할 때에 어떤 프로토콜들을 잘 준수를 했는지, 뭐 용량이나 부작용 같은 거 볼 때 아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이제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들이 있겠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뭐 센서인데, 제가 어떤 IT 기업이나 뭐 벤처 쪽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기술의 어떤 우리 하이텍 많이 어떤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환자나 의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들, 실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면 그 수준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어떤 센서라고 하면요, 이게 환자의 상체에 붙이는 아주 간단한 센서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눕는지 왼쪽으로 눕는지 앉아있는지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간단한 기능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고 하면 병원에서 욕창 관리, 환자들 욕창 관리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뭐 간호사의 시스템에 예를 들면 환자 몇 번 방에 환자가 지금 왼쪽으로 누워 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있다, 예를 들면 환자 수로 구성되어 있던 시간이 이 적정한 수를 넘어섰다,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뭐 빨리 가서 뒤집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한 뭐 캘리포니아 병원은 아주 많은 의료 비용 같은 것들 또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마지막 섹션인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제가 이미 정답을 나눠드려 버렸는데, 2005년도에 교황 즉위식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현대주 교황님이 즉위를 하셨는데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8년 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이런 뭐 태블릿 PC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최근에 보면 이런 갈수록 어떤 스마트폰 최근에 뭐 전기가 나왔고 TV가 나왔고 라디오 나왔고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이 받아들이는 시기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많은 어떤 라디오나 그 비디오 촬영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변화들에 대해 가지고 헬스케어 분야에도 이런 새로운 이런 기술들이나 디바이스가 나온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거미경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세원계 같은 것들, 아니면 이런 스마트 혈압계라든지 또 그 음주 측정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점인지 스킨 캔서인지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그 EKG 심전도를 측정하는 디바이스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지만 뒷면에 스마트폰 케이스 형태의 심전도 의료기기이고요. 뒷면에 전극이 2개 붙어 있어가지고 싱글 리드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FDA는 2012년도 이미 승인을 받아가지고 원래 처방을 하면 환자들이 쓸 수 있었고요. 작년 초에 이제 이 OTC 승인이 나가지고 일반인들도 베스트바이 가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구매 대행으로 제가 작년에 사가지고 이 제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심전도를 잴 수가 있고, 같이 이제 같은 증상들이나 제가 운동을 했는지 커피를 마셨는지 같이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고 하면, 애들이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측정한 것으로 어떤 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건강을 더 증진시킬 것인가, 질병을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어떤 핏빛 같은 거를 어떤 손목 밴드 형태의 최근에 많이 쓰는 핏빛이나 퓨어밴드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쓸모가 없다는, 사실 녹화가 돼서 좀 말씀드리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어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걸음걸이나 액티비티를 수행하지만 이게 어떻게 내 건강을 증진시킬 것인가, 질병을 치료할 것인가는 사용자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게 큰 문제인데, 이런 식의 것들은 이제 이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동반 앱도 같이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원격으로 의사한테 보내서 뭔가 이제 사실 원격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의한테 보내면 24시간 내에 정상인 것 같다, 좀 이상한 것 같다, 병원에 빨리 가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불을 내면 미국의 전문의한테 보내가지고 24시간은 답이 오는데요. 이제 보냈더니 한 2시간 만에 답이 와서 너는 정상이기 때문에 별 병원 갈 필요 없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이게 이제 EMR 기업 같은 데랑 같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환자가 집에서, 예를 들면 부정맥 같은 게 갑자기 왔을 때 집에서 데이터를 측정을 해가지고 폰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EMR 업체랑 연동이 돼가지고 의사의 진료실로 이제 이 컴퓨터 속으로 데이터가 연동돼가지고 간다는 그런 걸 개발했다는 건데, 그래서 혹시 한국은 이게 안 됩니다.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EMR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미국은 합법이라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의료기기로 측정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고 그걸 병원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제가 방금 이 두 가지를 왜 보여드렸냐고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애플의 헬스키트 플랫폼이 요거를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방금 말씀드린 얼란코어가 하나의 디바이스와 하나의 EMR 업체와 연동을 시켰다고 한다면, 애플의 헬스키트 플랫폼은 되게 많은 디바이스와 앱 같은 것들을 많은 EMR 업체, 많은 병원들과 이제 이런 메이오 클리닉 같은 것과 되게 많은 병원들과 한 판으로 끌어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이냐고 하면, 이 아이폰 중간에 있는 회색 박스가 아이폰인데, 아이폰을 기반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단은 되게 많은 디바이스와 이 앱 같은 것들의 데이터를 얻게 되고, 이 데이터를 이제 아이폰 내부의 DB에 저장을 했다가 역시 EMR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연결을 보낸다는 그런 건데요. 최근 뉴스가 뭐냐고 하면, 처음에 에픽이라고 하는 EMR 업체, 되게 큰 업체입니다만 한 군데와 이 협업을 이제 발표를 했다가 이 세나나 아트라헬스 같은 되게 큰 또 다른 대형 업체와 연동을 시켜가지고 현재 미국에 있는 대형 병원들 중에 4분의 3 이상을 애플이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또 여기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 실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나 듀크 같은 데가 처음에 작년 9월달부터 스마트 혈압계라든지 이런 혈당 측정계 같은 것도 지금 파일럿 스터디를 시작을 했었고요. 최근 뉴스를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23개 선도병원들 중에 14개 병원들과 이제 애플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파일럿 스터디를 하고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렸고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구글이나 삼성의 플랫폼들을 많이 좀 느리게 하고 있다,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발표를 사실 많이 합니다. 여기 불러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제 책이 팔리는 것도 그렇고, 헬스케어 분야가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는
좀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버블기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주목을 바이오 벤처들이 한때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지금은 좀 붐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부분에 다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보면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격언이 이제 믿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엔 다를 거야 이 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에 좀 다른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제가 중간중간 보여드렸지만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의료기기나 앱 같은 것들이 정확하고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이런 왓슨이나 글래스가 효과가 있다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해도 이제 나오게 될 것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 나온다는 것들 특히 IT 분야의 우리 헬스케어 의료 분야가 가장 큰 부분이 뭐냐고 하면 그 스테이크홀더가 아주 많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병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병원도 있고 의사분들도 있고 환자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뭐 규제기관 시각처럼 규제기관도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그 엔티티들을 다 설득을 해야지만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은 데이터라는 것인데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규제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규제인데요. 사실 기존의 업계 헬스케어 분야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거의 사포자기 수준입니다. 뭐 우리는 아마 안 될 거야. 막 이런 거의 태도들인데요. 지금 규제들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국내는 방금 보여드린 것들 많은 것들이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FDA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하면 특히 올해 1월달부터 제가 뉴스를 가지고 온 것들인데 아주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기존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기존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어떤 기술 혁신들이 뭐 환자들의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것이 규제 때문에 막혀 있다고 친다면 그런 짱도들을 빨리 이제 치우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바일 헬스 쪽에서 어떤 의료기기와 건강 관련 기기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이드라인들을 몇 차례 거쳐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의료기기 액세서리, 그러니까 뭐 의료기기가 있을 때 거기다 앱들이나 뭐 그런 동방기기 같은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따로 판단하겠다고 한다든지 이게 애플워치에 제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MBDS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 같은 것들 그리고 데이터를 단순히 어떤 분석하거나 또 조작하지 않고 디스플레이만 하는 것들은 원래는 클래스 2였다가 1으로 내렸고 다시 이제 아예 규제를 철폐를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위기에 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니 네, 삼성유전체연구소 박은경입니다. 저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실제 병원에서 유전체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라기보다는 환자의 유전체를 분석해서 어떻게 진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즉 앞에 최윤석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유전체 정보가 기여하는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또는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서 진료에 사용하자라는 게 이제 그런 목표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앞에서 소개한 그런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상황 한 가지 더 붙이면 굉장히 임박한 그런 실제 상황이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리고 싶고 외래에서 자기 유전체 정보를 갖고 오는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북대병원에서 희귀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본인의 유체 분석을 하라고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외래에 오는 환자들이 생기긴 합니다. 맞춤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자기는 왜 분석해서 자기한테 맞는 치료 안 해주느냐는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 의료 트렌드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거기에 많은 소개한 그런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예들 또는 이제 그런 세계 글로벌 동향들을 보면 앞으로 짧게는 한 5년 또는 길게는 10년 이내에는 우리 국내에도 저런 구글 글래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긴 하겠지만, 실제로 또 다시 이제 우리가 그런 쫓아가는 또는 이제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당연히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일단 헬스케어의 부분에서 일단 이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학생 때 이제 간염 백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간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문제가 많았어. 이제 실제로는 그 김정용 선생이 먼저 처음에 간염 백신을 만드셨죠. 근데 글로벌이 처음이 되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 그 간염 백신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 표준, 스탠다드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이에 이제 미국에 먼저 회사들이 백신을 먼저 만들었고 그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개발은 했지만 마켓에 뒤처진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헬스케어에서도 특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IT라든지 유저 정보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막 사람들이 표준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FDA에서 최근에 그 오바마 케어도 그러니까 오바마가 프리션 메디슨도 얘기하고 FDA에서 최근에 가이드라인 만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NGS를 어떻게 유전 정보를 어떻게 환자한테 딜리버 할 것인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고 그런 미국의 유명한 병원들이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 제안을 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환자 정보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트렌트리라든지 이런 회사가 아니고 미국 정부의 그런 가이드라인을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병원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약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시작하고 있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러한 부분들을 약간 이제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뒤쳐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 엔드포인트에 미리 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제도라든지 또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마디로 실제 저 구글레스라든지 아니면 유전 정보를 환자 임상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임상에서 먼저 적용해서 그 아웃컴 또는 이제 그게 문제가 뭐가 있고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또는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면 그런 걸 개발한 회사들이나 그 병원들은 그런 정보나 또는 경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병원에 와서 연구 개발하고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임상 시험을 해야 되기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런 앞으로 정보에 기반한 퍼스널라이즈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려면 병원에서 그런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수한 그런 인프라 또는 이제 특히 이제 앞에 원장님 말씀하신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그러니까 네이션와이드하게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으면 미래 의료에 대한 플랫폼이 되면 글로벌 파마가 또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와서 미래 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중심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정부 제도 중에서 많은 부분이 병원에 투자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앞에서 사전에 이제 미팅에서 이제 병원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사실은 이제 그런 비법이 높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일하기가 같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병원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료는 보수적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한 걸 환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걸 주면 안 되고 처음 해보는 것들을 갖다 시도해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도메인을 다르게, 그러니까 즉 미국의 병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메이오 같은 게 오랫동안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진료와 이런 연구라기보다는 개발이죠. 개발을 좀 나눠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보수적인 진료는 실제로 기존의 방식대로 하지만 이노버티브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병원이 어떻게 보면은 병원을 벤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플랫폼을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리소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은 대개 1년에 수술을 암 환자가 2만 명씩 옵니다. 그러니까 그 MD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와야지 한 3,000명, 2,000명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일루미나 사장이 와서 이제 하는 얘기는 1년에 그래서 외래 환자 200만 명이면 그 중에 물론 반 또는 이제 뭐 4분의 1 또는 10분의 1만 해도 1년에 뭐 10,000명, 20만 명씩 세퀀싱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굉장히 큰 시장이 있고 한 싱글 인스티튜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임상시험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제 그런 이유긴 한데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에비던스 실제로 최근에 뭐 저희 HIS 같은 IT
EMR 시스템들이 이제 사우디에 수출되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컨텐츠도 있고 자원도 있는데 그것들을 잘 패키징하고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물론 열심히 뭐 투자하고 일해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DTC 같이 다이렉트 컨슈머에 해당하는 그런 제도가 그러니까 뭐 전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금지하긴 했지만 그게 그러니까 왜 금지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센서스 또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게 되면 실제로 이런 현재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병원이 벤처하는 거는 병원 입장에서도 불가능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마이너스가 대부분의 병원들이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잘 무슨 어떤 거 안 하려는 이유가 되게 이제 움직일수록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구하라고 하면 사실 거기 투자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는 약간 다른 형태 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게 되면 그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저희 유전체 입장에서만 보면은 많은 일루미나라든지 브로드 인스티튜트라든지 그런 리딩 병원들이나 또는 연구소들 만나서 보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도 있고 이미 정부의 많은 지원도 있긴 하지만 이 기회를 좀 잘 잡으면 우리가 그냥 이게 재미있는 얘기구나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환자들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최인석 박사님 발표를 이제 듣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그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5년, 10년 전서부터 헬스케어라는 용어는 많이 이제 화두가 됐었습니다. 지난 MB 정부 때부터 굉장히 이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 기회다라는 게 굉장히 와닿고요. 그때 당시하고 이제 달라진 점은 그 지금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게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맥락이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런 데이터가 쌓여져 나가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다양한 형태의 그런 예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대학에 있고 또 출연연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선도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력 양성이나 기초 연구에 대한 그런 거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들이 뒤따라가는 지금 오늘 발표하신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앞서가는 국가나 그런 이제 기업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혁신적으로 오늘의 이제 수요 포럼의 주제도 이노베이션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학교에 간 지가 벌써 이제 14년째, 5년째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로 옮기면서 제일 먼저 이제 시도했던 게 그때 당시에 그 생물정보학 연계전공을 만들고 대학원의 과정을 만들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그 컴퓨터과학과 학생들과 생명과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그런 연계 전공을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잘못 교육을 시키면 양쪽의 전문성이 전부 떨어지는 인력일 수밖에 없고 또 한쪽으로만 강조하다 보면 이제 그 진정한 그러한 새로운 영역의 인력 양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노력했던 생물정보 인력 양성에 대한 그런 강조가 지금도 계속 왜 이게 잘 안 됐느냐 하는 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잘못 이제 이게 엮여진 게 뭐냐면 융합이나 이런 학과가 지금 이제 여러 대학에서 융합학과들이 학부에 많이 개설이 돼 있는데요. 취업을 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뽑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정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인력 양성, 특히 이제 이런 융합이 필요한 이런 영역의 양성이 되려면 한쪽 분야에는 확실한 전문가가 되고 다른 영역의 학문 분야는 계속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이제 그래서 그 레벨을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로 높여가는 거죠. 처음에는 한 분야의 집중적인 전문가와 연구력을 향상을 시키면서 다른 영역을 계속 접촉을 시키면서 그 수위를 높여가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대학원 진학한 이후에
연구 활동을 하는 기간에도 계속 그 수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형태, 계속 새로운 영역의 그 융합이 형성되면서 헬스케어의 이제 그 접목이 될 텐데, 그런 쪽의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이제 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박영영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병원의 역할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구 생태계 문제인데요. 뭐 대학이나 출연전이나 병원이나 기업의 역할들이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병원의 역할은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제가 외국에 이제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그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아인슈타인 칼리지 오브 메디슨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는 의도적으로 메디컬 출신의 의사 출신의 이제 보스를 그 구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초 연구나 특히 이제 저희 쪽 영역인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그 탑다운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원천 기술 개발 사업들이 그냥 기초 연구는 기초 연구자가 선에서 머무르고요. 그다음에 의과대학에서 오신 분들은 그 선에서 머무는,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의료보험 체계에서도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저희 나라 의사의 역할은 굉장히 뭐 그냥 심플합니다. 그냥 의과대학 기초학연구실 아니면 임상에 전념하는 의사, 이게 딱 두 가지인데요. 외국을 보면 대부분이 임상에 전념하는 의사, 또 한 부류는 연구에 기반한 임상 환자를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완전히 연구 중심의 그런 의과대학 출신이 나눠져 있어서요. 제가 일했던 그 연구실에도 보면 그분은 딱 한 달만 환자를 봅니다. 나머지 11개월은 저희 PhD처럼 연구에 전념하는 그런 연구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영 소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역할이 좀 커지려면 과감하게 그런 영역의 의사들도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환자를 굉장히 잘 보면서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저희 나라가 알다시피 이제 병원은 수익 구조에 이제 영순위를 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 체제하에서는 제가 병원장이 돼도 그거 허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인력 양성과 맞물려서 잘 된다면, 그 새로운 형태, 굉장히 창의적인 그러한 어떤 영역의 융합이 이루어진다면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융합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아까 이제 인력 양성에서 강조했던 인력이 이제 양성이 된다면 한쪽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서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개방하는 이런 노력이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그룹에서 생각하는 그런 융합이나 이런 영역이 다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또 다른 영역의 그런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개방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연구비의 확보, 이런 것들이 그 종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런 좋은 성과가 예상이 된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MIT 미디어 랩 같은 경우죠. 여기에는 이제 그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민간 부분에서 뭐 레고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삼성에서도 이제 그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굉장히 그 이렇게 융합 연구를 위한 그 여건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오늘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이제 많이 이제 인구에 회자된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최윤석 박사님이 발표하신 그런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와 실현을 시키는 그런 기술들, 그런와 차별화해서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새로운 그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이제 이러한 교육에 대한 그런 이제 그 파라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가 분명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이런 인력 양성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력이 이제 이렇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마켓이 좀 크지 않은 거죠. 갈 곳이 많지 않은 거죠.
서울대학교의 지금 협동과정, 바이오인포머틱스 관련된 협동과정 개설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단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먼저냐 수요가 먼저냐, 저는 수요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필요가 생겨서 그거에 대한 인력이 양성이 돼야 되고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아마 우리나라 구조에서 공급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수요가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정부에서 담당해서 지원을 한다면 헬스케어 산업의 제2의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헬스케어 투자 총괄하고 있는 박민식이라고 합니다. 뭐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한 3조 6천억 정도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뭐 외국계 외에는 가장 큰 사모펀드 운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한 16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의대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던 연구원이었고요. 이제 한 15년째 녹십자 벤처 투자, 삼성벤처 투자를 거치면서 바이오텍이나 의료기, 헬스케어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에 뭐 연저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내에서 요즘 헬스케어에 어떤 이제 관심이 좀 증폭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섹터를 좀 쪼개면 섭섹터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유망할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 내에서 그 헬스케어 부분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사실은 IT, 우리나라의 대표 이제 산업인 IT 부분이 좀 세츄레이션 되는 경향을 보이고, 또 워낙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가지고 사실 또 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보이고 해서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99년, 2000년만 해도 그냥 꿈만을 얘기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는 제품을 내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률도 20-30% 이상, 그러니까 그 마진을 가진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내에서 지금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바이오 회사들이 한 4개 정도 되고요. 되게 상위권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을 많이 내면서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은 주로 비상장 회사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벤처캐피탈의 통계를 보면 2013년까지만 해도 실제로는 헬스케어 부분의 투자 비중이 한 10% 미만이었습니다. 뭐 7%, 8%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이게 한 18% 수준으로 많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벤처캐피탈이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한 10년 후에 어떤 산업이 잘 될지를 예측을 그래도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벤처캐피탈에서 헬스케어 부분 투자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는 올해는 이제 설문 결과 20%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미래에 좀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많은 대기업들이 헬스케어 쪽을 이제 신산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굳이 이제 뭐 서브섹터 중에 어떤 부분이 유망할까 말씀드리면, 사실은 멀리 보지 않고 일단 의료기 부분이 유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라는 게 사실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IT의 소재나 부품들이 이렇게 접목이 되면, 물론 이제 임상이라는 허들이 있어서 시장에 페니트레이션하기 좀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 IT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 특히 이제 영상진단 의료기 부분은 이미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글로벌리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CD나 아니면 플랫 패널을 이용한 그냥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나 뭐 세트 만드는 회사들도 유망할 것으로 보고요. 이미 잘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영상 알고리즘 잘 구현해서 3차원 이미지까지 재현하는 CT나 MRI 회사들도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고 대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 최윤석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이오 센서들이 이제 단말에 많이 이제 채택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사실은 혈액에 의존하는 그 센서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뽑지 않고 난 인베시브한 방법으로 뭐 혈당이나 뭐 다른 바이탈 사인들 체크할 수 있는 센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서비스 산업을 할 때 유망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혈압이나 심전도나 콜레스테롤을 좀 더 쉽게, 그러니까 뭐 그것도 난 인베시브한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는 센서들은 점차 단말에 많이 측정이 탑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저희가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비스 산업은 크진 못하고 있는데 일부 좀 라이트한 버전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이런 헬스케어 앱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관심 있게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저희가 이제 감히 이제 제언을 드린다고 하면 산업 에코시스템 상으로 조금 전방 산업들이 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IT나 자동차나 조선은 글로벌리 뭐 빅5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더 업스트림의 대학교까지도 사실은 조금 마켓 드리븐된 R&D를 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커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제약사나 의료회사들이 대형화되어 있지 못하고 글로벌리도 그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실제로 중소기업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런 전방 산업에 있는 대기업들도 아니면 중견기업들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업스트림도 같이 따라끄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최근에 지금 의료법도 국회에 계류가 돼서 아직 그 원격 의료 확대조차도 못 되고 있는데 조금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돼야 이 관련된 창업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뭐 창업이 활성화가 되면 그리고 이제 대기업도 그런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면 조금 고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조금은 규제가 좀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규제가 좀 풀려서 조금 그런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었으면 하고요. 앞서 뭐 패널 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뭐 패스트 팔로우라 그래서 남들이 잘하는 걸 좀 빨리 쫓아가는 거에 익숙해져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패스트 팔로우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선두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인 위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헬스케어가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수요 포럼 안내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요 포럼은 3월 18일 10시 반에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요. 제목은 제품 서비스 융합 가치 창출을 위한 신서비스 발전 방향